네, 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했던 행정사건, 조금 아까 오늘 판결 선고일이었는데 제가 승소를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해자 측을 대리했던 징계 취소 소송이었는데 가행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폭에서 좀 무리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그래서 어찌됐든 행정소송에서 최대한 가행위가 없었음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던 친구인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학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새로운 증거를 마련하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법률 절차는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주장 플러스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이 안 되면, 정확한 입증이 안 되면 소명이라도 좀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피해자는 가해행위를 당했다. 그 다음 가해자는 나는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가죠. 인정하는 경우보다 부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누구 측 말이 진짜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가 전혀 없으면 당연히 믿어주기가 힘들겠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판단기간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학폭위에 미리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조금 최대한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승소율이 올라가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굉장히 요새는 정보가 많으니까 찾아보시다 보면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학폭위 결정시, 그 결정시를 딱 잘라서 그 기준으로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거거든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증거나 다른 것들을 제출해서 이게 과연 반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학폭위 결정시 기준으로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함이 맞지만, 이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정의 변경을 통해서 뭔가 주장 입증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 줍니다.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판례도 있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어떻게 마련을 할까요? 증거에 따라,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어쨌든 주장하는 내용에서, 학폭위에 주장했던 내용과 그 내용에 관련된 뒷받침이 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주장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적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좀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장에 핀트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주장과 입증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하실 때 보면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있잖아요. 그걸 열람 복사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상대방이 거짓말한 거, 이거를 밑줄을 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반박하고 계세요. 그것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근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으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 그거 관련된 증거, 이런 것들이 주요 사실이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뭔가 내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될 이슈를 다루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거짓말한 거, 상대방 나쁜 사람이에요, 상대방 거짓말쟁이에요, 이거에만 핀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를 다뤄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냥 뭐 거짓말한 거, 그냥 내가 힘들었던 거, 이런 것만 계속 다투려고 하시니 승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 학폭위 관련해가지고 증거도 다 있는데 다 제출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결과가 되게 부당해요. 그래서 학폭위 뭐 행정심판이나 소송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갖고 오신 걸 보면 뭔가 서류는 많이 냈어요, 학폭위에. 근데 내용을 보면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너무 TMI, 짜잘한 내용들이 많아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 증거를 갖고 와서 봤는데도 이 증거가 뭘 입증하기 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 주장과 그 자료의 그 입증 자료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자, 네 번째는 판례 자료 등 비슷한 케이스에 어떠한 사전의 결정들을 좀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게 판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재결례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이러한 사건에서, 비슷한 사건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나왔었는데 우리의 결정은 이것과 비춰봤을 땐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자료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구술심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면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구술심리 신청을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학폭위에서 나오라고 해서 발언 기회를 주면 나가서 학폭위처럼 구술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면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주장 사실들을 구두로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번째, 끈질겨야 이깁니다. 예. 보통 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청구서나 소장, 그다음 교육청의 답변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답변, 제재답변 막 이렇게 핑퐁을 오고 가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주장을 정말 끈질기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지 라기보다는 끈질기게 다퉈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마지막에 제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한 번 더 내거든요. 행정소송에서는 그걸 참고서면이라고 하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인용문을 쓰면 참 좋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리를 해서 드려요. 그러면 판사님께서 그거 보시고 일리가 있네 라고 일단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내지는 어쨌든 판결문 쓰는 게 그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판사님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판결문 쓰겠습니까. 근데 인용을 할 만한 참고서면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내용은 살짝 뭐 약간 어말 어미는 바꾸더라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쁜 짓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면 나중에 판결문 나와보면 마지막 참고서면에 냈던 그러한 정리 문구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끈질기게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좀 힘들고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문가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보다 노하우가 있고 정리도 잘하고 법리 주장도 잘하고 자료도 잘 찾고 모든 것에 있어서 능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꼭 제가 아니어도 돼요, 선임하셔가지고 불복전차는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